꾼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의 박수종입니다. 오늘 챗 GPT라는 화두 어딜 가나 요즘 빠지지 않습니다. 인터넷 혁명과 스마트폰 혁명에 맞먹는 챗 GPT 혁명이라고 이 말이 벌써 등장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챗 GPT 덕분에 AI 기술과 산업에 대한 관심도 부활했죠. 과연 챗 GPT를 계기로 이 불고 있는 AI 붐, 올해를 주도할 때 이야기할 때에 과연 이 대세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또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일시적 유행에 그칠까 하는 고민도 있습니다. 오늘은 챗 GPT 열풍 그리고 AI 기술과 산업의 현 주소를 이 세 분의 전문꾼들과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외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 2016년이었죠.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 이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벌써 7년입니다. 그 이후로 관심이 서서히 잠잠해졌다가 작년 11월 말에 등장한 챗 GPT 때문에 또다시 인공지능 AI 기술 산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로 궁금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챗 GPT와 AI가 현재 또 실제로 정확히 어느 정도 기술인지, 그리고 이 분야가 정말로 돈이 되는지, 즉 투자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향후 우리에게도 도움이나 또 위협이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지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병헌 교수님. 네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부터 한 7년 전 네. 이세돌 구단이 바둑을 둘 때 네. 5전 1승 4패했죠. 네네. 한 번은 이겼습니다. 보내겠습니다. 네. 지금은 도저히 불가능하겠죠. 그게 이제 얼마 전에 나온 또 뉴스에 따르면 어느 아마추어 기사가 그 인공지능의 또 약점을 찾아내서 14승 뭐 했다는 얘기도 그렇습니까? 들리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지금 방금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챗 GPT라는 말씀도 드렸고 네. AI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많은 시청자분들이 챗 GPT가 AI의 부분 집합인지 네. 일종의 하나인지 네. 아니면 챗 GPT가 AI의 총화인지 네.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네네. 챗 GPT는 무엇이고 네. AI는 또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내려주시죠. 네. 그 챗 GPT는 이제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쓰는 말은 자연어라고 불러요. 네. 인공으로 만든 게 아니라서. 또 우리가 대화를 하려면 사람의 말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요. 네. 또 자기 이제 의견을 전달하려면 사람의 말을 생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화라는 거는 이제 이해하는 부분과 생성하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이 자연어, 사람이 하는 말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도 자연히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이제 생성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GPT의 G자가 네. 제너러티브의 약자고요. 네. 그러니까 생성하는 쪽에 많이 이제 치우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걸 쉽게 좀 설명드리려면 제가 이제 이 언어 모델이 발달한 한 3가지 단계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초창기에는 이제 사람 말을 이해하는 거랑 사람 말을 생성하는 게 거의 힘들었기 때문에 네. 소위 이제 규칙 기반으로 해뒀어요. 네. 규칙 기반이라 하면 요런 혹시 질문이 들어오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미리 다 임명을 해놓은 거죠.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질문 몇 분만 하다 보면 뭐 엉뚱한 소리도 나오고 이게 이제 초창기 모델이었고요. 네. 그 사람이 많이 개입돼서 많은 수를 넣으면 좋겠지만 그 비용도 많이 들고. 네. 그래서 2단계 모델로 온 게 이제 딥러닝을 이용해서 네.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학습을 했는가 하면 인터넷에 떠도는 모든 문장들 다 수집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런 다음에 뭘 했는가 하면 갈라놓기 시합을 이제 시작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문장을 많이 보면서 특정한 문장 그 다음 문장에 어떤 단어가 나오는 확률이 더 높은지 확률을 계산하는 방향으로 이제 수학식으로 네.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무슨 싸움이 됐는가 하면 규모 싸움이 들어갔고요. 네. 좀 더 많은 단어를 모으고 좀 더 복잡한 방법으로 얘를 이제 어떻게 프로세싱 할수록 좀 더 정교하게 단어를 예측하게 되고 이게 마치 이제 사람이 말하듯이 이제 되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GPT의 이제 PT가 사전 훈련이라는 뜻이고요. 네. PT 프리 트레이닝의 약자고요. 예. 그러니까 사전 훈련이란 말은 인터넷에 있는 많은 그 문장들을 미리 다 수집해서 네. 그 중에서 어떤 문장 시퀀스가 나왔을 때 그 다음 단어가 뭘지를 이제 예측하는
그 확률론은 이제 퍼지게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정교하게 하려다 보니까 모델을 좀 복잡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흔히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 매개 변수가 많아질수록 입력 문장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게 쳐다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좀 더 정교하게 이제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제 시작은 뭐 2018년 정도 할 때는 이제 매개 변수 값이 한 1억 개 정도로 시작했다가 2020년 이제 GPT-3까지 오면서 네. 이게 1,750억 개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계산량이 필요하죠. 그러네요. 여기까지가 2단계였는데 이번에 챗 GPT는 또 어떤 이제 그 하나 더 가미가 됐는가 네. 하면 이 인터넷에서 갖고 온 문장으로 학습하는 거는 사람이 많이 개입 안 되니까 비용도 네. 적게 들고 이제 좋긴 네. 한데 문제는 어느 게 정답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챗 GPT는 이제 인스트럭터 GPT라고도 부르는데 이 1,750억 개 되는 그 이제 매개 변수가 되는 그 모델에 네. 사람이 개입이 됐어요. 네. 특정한 문장과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음. 이 뭔지에 대해서 입력을 미리 주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정답을 가지고 이제 얘가 훈련이 된 거죠. 그 전에는 정답이라는 개념보다 인터넷에서 많이 떠돌면서 많이 빈도가 높은 놈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해왔다라고 하면, 네. 거기다 이번에는 이제 어떤 게 더 정답에 가깝고, 그리고 사람이 느끼기에 어느 게 더 자연스러운지를 이제 랭킹을 매겨서 네. 그 랭킹에 맞춰서 이제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뭐가 좋아졌는가 하면 이거 잘 아시다시피 이전에 있던 여러 언어 모델에서 네. 막 비속어를 쓴다거나 예. 약간 막 인종적 차별이 있는 문제가 왔는데도 대답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가 이번에 많이 걸러졌어요. 근데 아예 이제 랭킹을 낮춰버렸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어떤 착각을 주는가 하면 마치 이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지금 대화를 한다는 거는 제 생각을 전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말이라는 거는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이거든요. 네. 형식이고. 네. 근데 이 GPT가 하는 일은 뭐냐면 사람이 문법에 맞게 사용하는 그 도구인 형식에 맞춰서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이제 얘가 구현한 것이지 네. 생각을 전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치 생각을 전달하는 것처럼 보이는 만큼 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복잡하게 많은 문장을 훈련을 하니까 네. 마치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수준까지 와서 네.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정도. 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네. 잠시 이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국경제TV를 보시는 이유가 이제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GPT가 어떻게 또는 AI가 어떻게 응용이 되는 건지를 알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오늘 허성민 위원을 모신 이유도, 연구원을 모신 이유도 이게 어떤 방향에서 지금 방금 교수님이 말씀 주신 언어 사전 교육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찾아내듯이 주식시장에서도 어떤 양적인 수량적인 계산법을 통해서 차트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뭐 MCMA를 이용하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하나의 모범답을 만들어내면 요걸 가지고 투자할 시기다, 매도해야 될 시기다, 요거를 찾아낸다, 이런 개념이 과연 주식시장에서도 응용이 가능한지, 그거를 퀀트라고 부르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어떻습니까? 네, 그거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은 저는 이제 GPT에 대한 자료를 얼마 전에 썼는데 네. 이게 어디까지나 제가 퀄트니까 예. 퀄트에 대한 예시를 담아내서 GPT를 한번 설명을 해본 거고요. 네네.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GPT와 같은 이제 범용성을 가진 언어 모델을 네. 투자에 활용을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네. 당연히 어떻게든 활용은 할 수 있겠죠. 근데 활용을 한다는 게 예를 들어 범용적인 이제 언어 모델이잖아요. 네. 범용적인 이렇게 학습시킨 언어 모델, 대형 언어 모델은 내놓을 수 있는 답이 되게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그렇죠. 이런 일반적인 답변을 사용해서 네.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은 사실 그렇게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를 들어 네. 특정 주식 산업에 관심이 많아서 특정 산업에 대한 지식을 빠르게 요약해서 보고 싶다고 하면 유효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 퀀트적인 접근이 이제 수학적인 접근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퀀트를 설명드릴 때 어떤 방식으로 설명드리냐면 퀀트는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퀀트는 어떤 방식이냐면 저희가 어차피 미래의 관측치를 모르잖아요. 저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네. 최소한의 과거의 검증을 하자는 거죠. 이거를 이제 금융에서는 백테스팅이라고 하죠. 백테스팅을 내가 과거의 특정 시점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전 기간의 데이터만 이제 활용을 해서 모델을 피팅 맞춰서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시기를 한번 예측해보자, 최소한의 검증을 해보자, 이런 접근법인데 네. 이런 접근법은 사실 GPT 자체가 뭐 생산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저희가 생각해낸 전략을 예. 실제로 구현하는데, 코드를 어떻게 작성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면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 코드 같은 걸 구현해내고 근데 전략의 유효성 그 자체, 제가 전략에 사용하는 그 개념 자체가 조합 가능하거나 그 개념 자체가 사용 가능한지 여부, 엄밀히 말하면 개념의 참 거진 여부죠. 그거를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이제 웹페이지에 있는 그런 다양한 코드를 단순히 가져와서 네. 그럴듯하게 전략을 조합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네. 이제 GPT가 내놓는 답변을, 특히나 논리적인 구조를 요구하는 그런 답변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푸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네.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GPT는 지금 범용적으로 일반적인 지식을 답변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건 맞는데 네. 그게 정말 복잡한 문제, 범용적으로 이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느냐 하면 당연히 아닌 거죠. 제가 이제 퀀트로 드리는 말씀은 당연히 퀀트에 국한돼서 또 예시를 드리는 거고, 당연히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너무 깊은 그런 질문을 한다면 당연히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없겠죠. 예. 백테스팅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화면을 준비를 한 게 있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한번 보시죠. 네, 저기서 제가 이제 자료에 넣은 건데 네. 상당히 간단한 전략이죠. 저기 제가 이제 크로스오버 스트래지라고 써놨는데, 크로스오버 전략은 네. 저희가 이제 기술적 지표를 활용하는 거죠. 기술적 지표는 이제 주가의 그런 추세적인 그런 변동성 이런 것만 활용해서 저희가 네. 트레이딩을 하는 전략을 말하는데, 네. 크로스오버 전략을 간단히 한다면 예를 들어 저희가 장기 추세선이랑 단기 추세선을 설정을 하고, 네. 장기 추세선을 이제 단기 추세선이 상향 돌파하면은 예. 매수하고, 모멘텀이라고 판단하고 매수하고, 반대로 하향 돌파하면 매도하는 전략, 이런 걸 좀 흔히 쓰죠. 네. 이런 전략, 아주 간단한 전략을 예를 들어 네. GPT만을 활용해서 구현해 보자. 왜냐하면 구글 대비 만약에 GPT가 강점이 있다면 그거는 커스터마이즈된 답변을 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목표를 예를 들어 제가 원하는 전략을 단순히 질문만을 통해서 대화의 맥락을 기억함으로써 네. 원하는 전략을 도출해낼 수 있는가를 테스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첫 번째 질문을 뭐 내가 원하는 전략, 크로스오버 전략을 내가 원하는 언어, 파이썬 코드로 구현해줘,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제 그림과 같은 형태로 이제 출력이 됩니다. 네. GPT가 좋은 점은 이제 코드 형태가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주석을 달아줘요. 필요에 따라서 주석을 달아줘서 네. 코드에 대한 설명을 첨부를 해줍니다. 여기 저게 한국어로 번역돼 있는 건 제가 따로 번역을 한 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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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예를 들어 그러면 저기서 이제 첫 번째 코드 같은 경우는 주식 데이터를 임의의 종가 파일, 엑셀 파일을 가져온다고 그냥 가정을 하고 있어요. 네. 두 번째 질문은 그래서 주식 데이터를 실제로 다운받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은 저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네. 흔히 쓰는 이제 데이터 다운받는 방법 중에 야후 파이낸스 API를 통해서 다운받는 방법이 있는데, 네. 거기를 통해서 여기 예시를 보여줘요. GPT는 전략 그 자체보다 예시를 보여줌으로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 그 자체보단 방법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네. 보시면 애플 티커 AAPL 이제 예시를 딱 보여주고 365일 맥스니까 종가 전체 종가를 불러오는 방식으로 이제 불러와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네. 질문을 그러면 아까 그 전략을 백테스팅하는 방법. 왜냐하면 첫 번째 제가 질문했을 때는 추세선만 생성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백테스팅을 해서 저희는 성과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유효한지 아닌지. 그러면 저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보시면 바이 셀 보실 수 있는데 처음에 네. 바이일 때는 포지션 1, 네. 셀일 때 포지션 마이너스 1. 네. 흔히 그러니까 이제 셀이니까 숏 치는 거죠. 간단히 그렇죠. 말하면 파는 거니까 마이너스 1 해서 수익률을 곱해줘서 부호를 곱해줘서 누적 수익을 구하는 방식으로 네. 백테스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시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그러면 그 전략의 경제성을 판단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회전율에 따른 이제 경제성을 판단하기 위해 거래 비용까지 감안한 성과를 제가 보여달라. 이렇게 계속 질문을 반복하면서 제가 원하는 전략, 최종적인 전략에 도출할 때까지 질문을 반복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전략 이렇게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성과를 보시면요, 네. 저렇게 그래프가 도출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저거는 이제 실제로 우상향하는 그래프지만 사실은 뭐 그냥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실제로는 바이 앤 홀드, 그러니까 단순히 사고 기다리는 전략이 훨씬 수익이 높습니다. 어디까지나 애플 티커를 통해 예시를 보여주는 결과가 저렇게 도출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다음 그래프를 또 보시면요. 예. 어쨌든 네네. 그 방금 말씀을 저 그래프가 나왔네요. 계속해 보시죠. 저거는 이제 다른 건데. 다른 거예요. 근데 저런 식으로 좀 이제 제가 이거는 별도로 예전에 만든 모델인데 저것도 이제 딥러닝, 머신러닝 이제 모델을 사용해서 네. 경기 침체, 저희가 작년에 경기 침체가 좀 화두였잖아요. 네. 실제로 제가 작년에
이제 딥러닝 모델,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을 해서 저렇게 이제 경기 침체를 확률을 정확히 예측을 한 건데 제가 AI를 저렇게 도구로서 빌려 쓰는 건 되게 좋아해요. 네. 지금 GPT는 약간 GPT가 브레인으로 쓰인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네. 범용적인 언어 모델로서 이게 네. 실제로 자의적으로 어떤 유효한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접근법인데 그게 아니라 네. 저렇게 활용하는 것처럼 네. 도구로서 네. 이렇게 금융 시계열 데이터를 음. 분석하는 방법으로 아주 유효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저렇게 자산 배분도 하고 경기 침체 확률을 예측하는 식으로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교수님께서 설명 주신 이병 교수님 설명 주신 내용하고 또 우리 허승민 연구원께서 주신 설명이 시청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아직까지는 경계선이 좀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챗GPT 혁명이라고 관련해서 이 책을 쓰신 공기대 대표님에게 한번 두 분의 말씀을 들으신 시청 여러분들과 또 저를 포함해서 이해력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혹시 설명이 있으시면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설명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사실 AI 전문가도 아니고 네. 그래서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사실은. 아, 그렇습니까? 특히 그 전문위원께서 하신 그런 자세한 것들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네. 저는 다만 그 챗 GPT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거와 비슷한 생성 AI라는 그런 기술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거의 혁명 수준의 네.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그래서 제 책에도 챗 GPT 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네. 그러면은 왜 혁명이라는 수준까지의 그런 표현을 썼느냐? 아까 이제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챗 GPT라는 이름의 네. 영문 이니셜만 보더라도 G는 생성한다, 뭔가를 만든다. 그리고 P는 사전에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했다, 네. 훈련했다. 네. 그리고 T는 변환한다는 의미의 트랜스포머인데 네. 그리고 그 앞에 챗이라는 말이 붙었죠. 네. 다시 말해서 인간처럼 대화를 한다, 이끌어간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그것도 그냥 인간처럼이 아니라 그야말로 능청스럽게 짝이 없게 이게 정말 인간이 맞나 예. 싶을 정도로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예. 그리고 또 챗 GPT의 쓰임새도 예전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뭐 학생들이 논문도 쓰고 에세이도 쓰고 할 때 전부 아니면 일부를 챗 GPT에 의존을 한다든지 네. 당연히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챗 GPT를 알아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화이트 칼라든 블루 칼라든 직장인들도 굉장히 업무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도 쓰고 보고서도 쓰고 이런 데 다 이용을 하고 있죠. 의사 선생님들, 기자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대통령님에 이르기까지 네. 이 챗 GPT의 그 쓰임새에 대해서 관심이 네. 많고 네. 감탄을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또 챗 GPT가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을 해보더라도 네. 이렇게 많은 전 산업에 걸친 큰 충격을 주고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 그런 기술이 사실은 최근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산업으로 본다면은 구글은 길어도 2년이면 끝이야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검색 시장을 우선 뒤흔들어 놨죠. 네. 구글링과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그런 답을 내놓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 지금 혹한기를 지나가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도 굉장히 큰 충격을 미쳤고요. 그리고 뭐 의료나 헬스케어 그리고 교육 심지어는 모빌리티 유통에 이르기까지 네. 심지어는 한동안 좀 잠잠한가 싶어 보이던 메타버스 비즈니스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이 정도로 폭넓게 산업과 일상에 그런 영향을 미친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네. 감히 저는 이렇게 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하고 또 우리 대표님하고 연구원님,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AI는 저희들이 이제 바둑도 두고 예를 들어서 대화도 나누고 하는 하나의 종합적인 아트를 우리가 AI라고 한다면 이 챗GPT라고 하는 기술은 이 AI를 얼마나 아름답고 정교하게 할 수 있는가의 하나의 알고리즘 성격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뭐 굳이 규정한다면 저는 이제 언어 모델이라고 언어 모델이다라고 부르고요. 정의하셨죠. 예, 예. 자, 그럼 이제 저도 많이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터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심심해서 내비게이터에게 말하는 대로 톡 눌러가지고 야, 너 바보지? 그러니까는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톡 누르면서 너 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아유 사랑하지요. 뭐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이런 말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생각에 요게 챗 GPT의 1 정도 되겠구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2 정도가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하이 크로바 채널 44분 틀어줘. 이런 이야기하면 채널이 44분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제 요거는 대화가 없습니다. 근데 내일 날씨가 어떨 것 같아? 한강로 삼가 이야기해줘. 그러면 그 친구가 알아듣고 내일 날씨는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럼 결국 이게 챗 GPT의 한 2 정도가 된다고 또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자율주행에도 레벨이 있듯이 네. 저희가 채팅에도 당연히 레벨이 있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레벨은 말 그대로 폐쇄형입니다. 미리 질문도 대답하고. 그렇죠. 아까 말 설명 주셨죠. 그래서 그 한정된 것만 하는 부분이고요. 네. 이제 2단계가 시리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픈형이죠. 어떤 네. 질문이라는. 그러니까 3단계까지 가려면 네. 그러니까 감정 분석도 되고 이제 그 방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네. 이게 이제 사람이냐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인공지능 기술을 나눌 때 AGI라는 기술이 있고요. 네. ANI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AI 중에 GI라는 거는 제너럴 인텔리전스라서 사람을 만들자는 거고요. ANI는 사람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사람을 흉내내자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여준 챗 GPT는 반드시 당연히 NI인데 NI 쪽이네요. 이게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마치 GI 같은 느낌을 줄여서 사람들이 지금 GI라고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확대 해석되는 건데 그건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다 상상력을 좀 부여하게 되는 네. 그건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예.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생각하는 게 네. 저도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를 잘 활용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GPT에 지금 AI 테마가 완전히 이목이 집중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AI 테마 당연히 이목이 집중되고 투자가 활성화가 되는 건 저는 되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래에는 AI가 메가 트렌드가 될 것은 저는 당연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 모델 이렇게 GPT와 같이 단순히 빅데이터를 늘리고 파라미터 개수를 늘려서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학습시키는 모델 같은 경우는 성능의 한계가 되게 명확합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한계에 도달하진 않았지만 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금 21년 데이터까지 어느 정도 학습을 한 상태잖아요. 네. 실제로 더 많은 파라미터로 좀 더 세분화해서 학습시킨다고 하더라도 네. 실제로 저희 파라미터 개수를 논할 때 이게 파라미터 개수가 성능과 비례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오히려 최적화를 따로 어떻게 잘 시키느냐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의 최종 목표가 AGI라면 사실 GPT는 AGI의 성격과는 좀 다른 방향이죠. AGI는 엄밀히 말하면 정말 인간 본연의 영역,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인간 본연의 영역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는가인데 네. 지금 생성 AI가 제가 이제 창작의 영역까지 어느 정도 침범을 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네. 인간 본연의 영역 어느 정도 갖고 왔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렇다면 그게 AGI인가 하냐면 그건 아닌 거죠. 인간처럼 대화하고 인간과 같은 예를 들어 뭐 창작품을 유사하게 만들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인간 본연 영역 어느 정도 가져왔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네. AGI의 다른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개념과 개념,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냐입니다. GPT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인식을 하는 것과 의식을 하는 것의 차이를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구현하는가의 문제인데 지금은 인식까지는 뭐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의식화해가지고 내 이야기로 내 생각으로 대화를 할 수 있으려면 이거는 또 다른 하나의 한 데케이드는 지나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는 말씀 주셨지만 수많은 모습값이 들어가야 되고 셀프 러닝이 들어가야 되고 다양한 언어의 문법 구조가 모든 알고리즘이 다 들어가서 양자 컴퓨터 정도 시대가 돼야지만 뭔가 자연스럽게 순간적으로 싹 스치면서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요? 잠깐만 부연을 한다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또 이제 기술자들한테 착각을 일으키는 게 사실 AGI 기술과 ANI 기술은 아무런 관련이 없거든요. 그리고 AGI 기술은 방법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 어떤 착각을 주는가 하면 ANI가 충분히 커지면 네. 이게 그냥 AGI 아니야? 라는 착각을 주기 시작해서 네. 일부 기술자들은 네. 이게 AGI라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생겼거든요. 네. 근데 명백하게 예. 지능이라는 걸 구현하는 기술과 예.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있는 데이터를 해석하는 기술은 완전히 다른 거고요. 그렇죠. 다만 저도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이게 ANI가 충분히 커져서 AGI에 착각을 주면 네. 사람이 느끼기에 그렇다면 그것도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걸 주는 변곡점까지 온 거는 확실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근데 말이죠. AGI에는 인간의 그러니까 감성이라든지 네. 꿈이라든지 상상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음.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갈 수 있어야만 AGI가 된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AGI의 그 기본은 사람이 사고하고 생각하는 반 지능이라는 건 먼저 정의를 내리고요. 예. 그거를 컴퓨터에 구현할 수 있느냐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감정은 또 감정을 우리가 데피니션을 내려야 되는 건데 우선 출발점이 뭐냐면 지능이라는 게 뭔지를 정의를 하고 얘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능을 구현한 게 아니라 단순히 많은 아까 말한 벡터 흉내내는 계산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아까도 말했는데 이게 충분히 커지니까 저마저도 착각을 일으킬 정도를 주는 변곡적인 용거는 맞죠. 네. 근데 약간 개발자들은 이게 딥러닝은 본질적으로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예를 들어 GPT 같은 경우는 특정 문장이나 단어를 줬을 때 가장 확률이 높은 패턴을 추출해내서 그렇겠죠.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잖아요. 예. 근데 이런 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예. 그냥 학습된 주어진 데이터에서 그렇죠. 결론 도출하는 그렇죠. 거죠. 이거를 논리학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귀납 추론 과정인 거죠. 그렇겠죠. 저희가 정말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과정은 연역 추론이잖아요. 네네. 연역 추론이지 논리 구조 자체를. 네. 근데 GPT는 아무래도 거기와는 거리가 멀고 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NI가 착각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는 음. 개발자들은 약간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약간 변칙성. 그러니까 파라미터 개수를 많이 늘리고 많이 학습을 네. 하다 보면 어느 네. 순간 예. 착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못 풀어야 되는 문제를 푸는 것처럼 보이게 보이게 되고 된다. 그 영역이 넓어지게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거를 그냥 이퀄 동일시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시청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중국집에 가시면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매일 고민이시죠. 지금 AI 기술이 너는 짬뽕 먹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대답을 주질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중국집을 갔을 때 당신이 선택한 메뉴가 짬뽕이다 라고 하는 확률론에 근거를 해서 여러분들이 짬뽕을 먹을 거다라고 결정하는 그것을 마치 우리가 컴퓨터가 결정을 해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짬뽕 드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뭐 이 정도로 GPT와 AI에 대한 한번 경계선을 한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또 우리가 이 챗 GPT나 또는 뭐 ANI가 되었던 AGI가 되었던 또 AI가 되었던 여러 가지 형태의 투자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존재를 하는가, 개발하는 회사가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막상 떠오르는 게 카카오하고 네이버밖에 없어요. 어떻습니까, 이 교수님? 적어도 이제 언어 모델에 있어서는 카카오고 네이버는 많이 앞서 있습니다. 그 언어 모델에 아까 잠깐 제가 힌트를 드렸지만 네. 앞서기 위해서는 방대한 문장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그냥 수집하는 문장도 중요하지만 네, 그러니까 카카오 네이버는 본질적으로 많은 문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훈련시키기에 좀 좋은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각 지금 회사가 경쟁하고 있는 게 아까 말한 파라메타 개수를 좀 더 늘려서 네. 좀 더 정교하고 좀 더 사람답게 만드는데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카카오하고 네이버도 충분히 큰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근데 이 큰 모델을 갖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엄청난 전력이 소모되고요. 그렇죠. 엄청난 하드웨어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기업만의 좀 전유물이 되긴 했는데 적어도 우리나라의 몇 개 분야에서 네, 크게 뒤처지지 않은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언어 모델이라서 네, 네이버하고 카카오 정도 그다음에 이제 후발주자로 이제 LG가 네. 지금 GPT를 뛰어넘는 개수를 만들어서 음. 좀 더 정교한 모델을 만들겠다 하고 있고요. 네. 그 언어 모델 말씀하시니까 우리나라 표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불구죽죽하다, 누리끼리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영어로 번역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챗 GPT 시대가 되면 이게 미국산 GPT와 우리나라산 GPT가 이 대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누가 더 언어 능력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느냐. 그거는 이제 좀 더 많은 말뭉치를 같은 데가 좀 이길 수 있을 것 같긴 네. 하고요. 하여튼 지금 싸움은 제가 보기에는 더 큰 모델을 만드는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상용화 되느냐가 완전히 그렇죠. 관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델만 커지는 게 아니라 같은 크기에서 조금 더 저전력이고 조금 더 빨리 계산하는 게 이제 살아남는 건데 네. 이제 그쪽은 잘 안 들리고 그냥 개수 늘리는 것만 자꾸 들려서 그렇죠. 조금 이제 우려스럽긴 합니다. 공기대 대표님. 네, 2,000조라 그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시장 규모가 2,000조라 그러신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챗 GPT만의 얘기는 물론 아니고요. 네. 또 국내 시장만의 얘기도 아니고 글로벌 AI 시장 전체를 두고 하는 얘기고요. 이 AI 비즈니스라고 하면은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 네. 하드웨어 그리고 서비스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뭉뚱그려서 UBS라고 하는 투자은행에서 네. 물론 장기적으로라는 제한적인 표현을 달기는 했지만 한 몇 년입니까? 미국의 장기가? 그렇게 10년 이내 10년 이런 이내에, 뜻이겠죠. 예. 미국의 2,000조 가까운 규모로 음. 글로벌 시장이 클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게 비즈니스를 논하게 된 계기가 네. 챗 GPT가 유료화되면서입니다. 네. 챗 GPT가 유료화됐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많습니다. 2월 1일부터 유료화가 됐고 한국은 2월 10일에 적용이 됐는데 네.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 하면 연구실에 국한되어 있던 AI 기술 연구 개발이 마침내 거대 시장으로 나왔다. 소비자들이 널리 쓸 수 있는 무언가가 되었다. 네. 그런 뜻이고 본격적으로 AI 비즈니스 시대가 열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포브스 같은 경제지도 그 챗 GPT의 유료화를 두고 골드러시의 시작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를 했거든요. 예. 예, 그런 의미의 그런 맥락에서 나온 그 숫자입니다. 지금 상상을 해도 그렇습니다. 무인 자동차를 타고 아니면 드론을 타고 날면서 제가 팔짱을 낀 채 내장되어 있는 챗 GPT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야, 오늘 날씨 좀 어때? 뭐 비행하는데 뭐 별일 없겠지. 내 스케줄 오늘은 이런 건데 너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모든 내용이 하나의 상상 속에 있었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기업들이 만약에 또 카카오, 네이버, 또 구글이나 뭐 몇 개의 소수의 기업들이 점유를 한다면 이거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007에서 늘 악당들은 독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악당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이런 챗 GPT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까? AI 비즈니스에서 아무래도 이제 압도적으로 선두를 달리는 나라가 미국이고 미국에서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단 거의 양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경우는 챗 GPT를 만든 오픈 AI라는 회사랑 파트너십을 맺어서 네.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구글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딥마인드랑 네. 손을 잡고 동시에 아마 2023년 중에 스페로우라는 이름의 네. 챗 GPT와 비슷한 그런 서비스를 딥마인드가 내놓는다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또 구글은 엔스로픽이라고 하는 특수 반도체 개발 스타트업하고도 또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럽은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조금 이 분야에서는 힘이 떨어지는 그런 형국인데 아까 말씀드린 딥마인드가 있고 그다음에 이미지를 생성하는 분야, 네. 텍스트가 아니라 텍스트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분야에서는 스터빌리티 AI라는 회사가 영국에 있습니다. 네. 예. 이거는 이제 그 영국에 있는 스터빌리티 AI라는 회사가 네. 운영하는 플랫폼인데요. 플랫폼 이름은 그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거를 움직이는 이 회사가 또 유럽에서는 눈에 띄고요. 네. 중국으로 넘어가면 중국은 미국과 아마 거의 맞대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인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네. 근데 중국의 구글이라고 부르는 바이두가 가장 이제 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요. 네. 아까 자동차 말씀 잠깐 하셨는데 네. 지두 자동차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네. 지두에서 세계 최초로 챗 GPT 기능을 자동차에 장착을 했다. 그런 기사가 떴어요. 네. 물론 자동차이기 때문에 텍스트로는 곤란하니까 자체적으로 음성 인식을 개발해서 네. 그걸 아마 도입을 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영화나 만화에서 봤던 로봇카 뭐 이런 게 이제 등장하는 셈이겠죠. 한국으로 넘어오면 아까 말씀하신 네이버 뭐 당연히 최고의 지위를 갖고 있는데 저는 통신사 중에 KT를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이미 출시해서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KT는 국내 최대의 데이터 센터 사업자고요. 네. 그리고 특히 2023년부터는 탈통신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장 동력이었던 통신에서 네. 세 가지 새로운 부분, 흔히 ABC라고 부르죠. AI, 빅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 네. 이렇게 탈통신 그 피벗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그 반도체 설계랑 인프라 솔루션을 합친 그런 AI 원팀이라는 협력 기구를 이미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그 서비스의 수직 수평 계열화를 완전히 이루어서 네. 업계에서는 그 풀스택이라고 말하는 그런 환경을 갖춘 국내 유일의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AI 반도체 개발에도 네. 신경을 쓰고 있고, 네. 그다음에 작은 그 스타트업 중에는 솔트룩스라는 회사가 좀 눈에 띄는데 이게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언어 모델,
언어 빅데이터 사업에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네. 아시아 최대인 100만 시간 이상의 음성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회사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회사들이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지만 AI 비즈니스, AI 기술 쪽으로 들어가는 특수 반도체들이 많습니다. 네. 특히 그 초고대역이라고 하는 그 HBM 네. 이런 그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고성능 메모리, 생각하는 메모리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이런 회사들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허승민 연구원, 네. 홍기대 대표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건 뭐 다 들어가요. 제가 볼 때는 예, 뭐 전기자동차, 무인자동차, 드론, 로보틱스, 우주항공 뭐 안 들어갈 게 없는 것 같고 또 심지어 바이오 의학까지 다 들어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보시기에 작년 카카오 네이버 아시잖아요. 실적이 별로였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나빴으며 현재 이 퀀트 분석으로 봤을 때 네. 과연 카카오 네이버가 들어갈 시기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전 퀀트적인 관점에서 항상 탑다운으로 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애초에 퀀트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그게 탑다운으로 접근해서 팩터를 탑다운 변수로만 따져봤을 때 네. 시장이 개별 종목에 대한 설명력이 50%가 보통 넘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의 설명력은 각 요인이 설명력이 좀 점차 줄어들지만 어쨌든 상위 한 5개의 요인이 네. 개별 종목에 대한 설명력이 한 80%가 이상입니다. 네. 그 말은 저희가 이런 말하면 좀 너무 퀀트적인 시각이긴 한데 펀더멘탈을 많이 보잖아요. 저희는 펀더멘탈을 많이 보지만 사실상 주가의 개별 종목, 그러니까 개별 종목의 주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건 매크로 팩터다. 저는 이렇게 항상 설명을 드리거든요. 네. 작년에는 매크로 팩터가 좀 강하게 작용을 했죠. 그렇죠. 아무래도 금리 인상 시기가 있었고 예. PR이 높은 기업들은 당연히 그 영향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지금 어느 정도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리고 단순히 레벨뿐만 아니라 하우롱 얼마나 길게 이어질지에 대한 우려도 네.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네. 사실상 저는 이제 테마를 말씀드릴 때 하나의 테마가 증시 자체를 아예 반전시킬 수는 당연히 없는 거고요. 다만 웨이트를 둔다면 가치 성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침체가 좀 빨리 오고 빨리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로 좀 고전적인 섹터들 산업체 위주로 많이 반등을 해서 가치주고 많이 반등을 했었는데 예. 가치 성장 상대 강도로 보면 그 추세가 좀 전환되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하는 계기가 될 수는 있는데 네. 이제 절대 이제 이 테마를 무조건 증시의 반전 계기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좀만 더 네. 약간 더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매크로적인 거 말고 저 일단 시장이 좀 안 좋게 보고 있으니까 네. 그걸 빼고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GPT 자체는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가 아까 제가 명확하다 말씀드려서 그렇죠. 너무 한계를 강조한 것 같이 보이는데 네. 한번 좀 이제 정확한 투자 가치를 수치화하기보다는 저희가 직관적으로 사실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직관적으로 이 산업의 유효성을 일단 저희가 한번 느껴봐야죠. 네. 단순히 봤을 때 GPT는 약간 혹시 로봇 산업에서 나 AI 산업에서 약간 언캐니 밸리라고 불쾌한 골짜기 들어보셨을까요? 혹시 불쾌한 골짜기는 인간을 어느 정도 엉성하게 유사해지면 이질감이 좀 커집니다. 네. 근데 그 유사성이 아주 높아지면 레벨이 이질감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제가 보기에 챗 GPT 같은 경우 챗 GPT가 좀 고무적인 거는 그 불쾌한 골짜기를 어느 정도 극복했고 그리고 사전학습 모델에 대한 BM 수익성 확보에 대한 가능성 어느 정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게 아주 확대돼서 많은 유저에게까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면 비용이 그만큼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네. 정확히 이제 매출단 말고 순이익단에서 수익성이 확보될지는 좀 아직은 의문이지만 네. 어쨌든 이목을 충분히 끌었고 네. 향후 기술적인 이제 뒷받침에 대한 이제 앞으로 모든 테크들이 다 뛰어들겠죠. 기술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비용을 많이 절감시킬 수 있고 모델을 빨리 학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열어둔 거에서는 제가 보기엔 챗GPT는 아주 고무적이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AI 산업에 있어서 이런 단순 언어 모델 차원에서는 저희가 크게 주목하지는 말자. 단기적으로 지금 많이 뛰었잖아요. 네. 이 주가는 되게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저는 되게 좋게 봐요. 네.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면은 AI계의 약간 애플 같은 거잖아요. 네. 인터페이스가 굳이 개발자들이 탈출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주가 레벨은 너무 많이 뛴 거죠. 단기적으로. 올라있다. 네. 이병헌 교수님. 네. 그 방금 허성민 연구원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이제 소위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망했을까? 그 중에 공통적인 것들은
분명히 저거는 번창할 사업인데 너무 일찍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아직은 조금 더 놓고 보고 기다려도 되는데 전부 다 챗GPT, AI, AR이니까 막 들어갔다가 다른 병행하는 산업들, 같이 이렇게 날아가야 되는 산업들은 조금씩 뒤쳐져 있을 경우에 투자 비용이 너무 오래 걸려버리거든요. 이자 비용이. 결국 그런 상태라 그러면 반도체 산업이 또 하나의 아까 엔비디아 말씀을 주셔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건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산업과 챗GPT, AI 어떻게 보십니까? 뭐 AI 반도체는 뭐 챗GPT 나오기 전에도 네. 한 2025년까지는 이제 반도체 시장을 주도할 거라고 이제 믿고 있었는데 네. 챗GPT는 완전 이제 불을 붙인 격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AI 반도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전력을 적게 쓰고 네. 연산 능력이 높은 것들, 이제 대표적인 게 GPU 같은 것들, 혹은 또 계산을 더 빨리 하기 위한 ASIC이라고 맞춤형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제 네. 앞으로 ASIC 시장이랑 GPU 시장이 점점 더 커질 거고요. 음. 근데 국내 산업으로 보면 ASIC이나 GPU 같은 것들은 말 그대로 이제 비메모리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국내에는 거의 기술력이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질 건데 이 그 반도체 전체가 계속 커지는데 여전히 그 AI 반도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앞서서 나갈 거다라는 네. 부분은 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팹리스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너무 좀 뒤쳐져 있어서 네. 이제 약간 그 좀 뭔가 장밋빛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한테는 아닐 거고요. 그것보다도 이제 저는 이제 검색 시장에 이 챗 GPT가 시장에 던진 것 좀 가장 그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정보 검색 방법의 변경이에요. 어. 우리가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인터넷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네. 원격으로 가지고 있던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변혁은 이제 웹이거든요. 웹은 흩어져 있는 정보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기술이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 단계가 지금의 검색인 구글이 나오면서 네. 이걸 인덱싱함으로써 내가 키워드를 통해서 다 검색을 해줄 수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챗 GPT는 단순히 검색이 아니라 네. 말 그대로 지시를 할 수 있는 인스트럭트 GPT예요. 그렇죠. 뭔가를 지시를 내리거나 뭔가 아주 복잡한 질문을 하더라도 네. 우리가 검색을 통해서 기존의 구글 검색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면 10분, 20분 걸리던 거를 일목요연하게 써머리를 해주다 보니까 지금 100만 명이 넘는 대부분의 유료 이제 이용자들은 네. 그 부분에 지금 환호를 하고 있고 네. 이게 이제 던지는 시장의 파장은 뭐냐면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구글이 거의 전 세계 92.5% 이상의 검색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은 한 3%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예를 들어서 챗GPT를 붙이고 네. 우리가 검색하는 이 환경이 이렇게 좀 편해진다라고 하면 빠르게 이 검색 엔진으로 이제 이 변환이 일어날 거고요. 그렇죠. 그 부분에 가장 많은 지금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구글도 가장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거를 이제 하는지에 따라서 지각 변동이 될지 첫 잔속의 태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되는 그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열리죠. 그렇죠. 우리나라 기술이 앞서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 뭐 딱히 앞서 있다기보다는 뒤쳐져 있지 않고 네. 그리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기술이 안 뒤쳐졌다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그런 데이터가 존재한다. 네. 라는 관점에서 보면 되는데 대표적인 게 아까 말한 우리 초거대 그 언어 모델 같은 부분은요. 네. 그거 이제 따라잡고 있고요. 네. 또 자율주행 같은 부분에도 지금 현대자동차가 이제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기술력에서 충분히 이제 저희가 이제 따라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저희가 안 뒤처지는 부분이 이제 영상의학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진단의학 특히. 그 특히나 전립선암이라든지 네. 암 영상 진단 같은 부분은 이제 저희가 안 뒤처지는 부분이고요. 네. 근데 절대적으로 저희는 이 데이터라는 부분에서 좀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치고 나올 수 있느냐라면 인재라는 부분도 있지만 네. 대부분 데이터 확보가 원활하냐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허승민 연구원님 네. 혹시 저 아이언맨 영화 보셨어요? 아이언맨 봤죠. 보셨죠? 네네. 그 저기 비서 토니 스타크 네, 자비스. 자비스. 네, 그 친구가 소위 말해서 오퍼레이션 시스템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이제 드론을 말씀드리고 무인 자동차 말씀드린 게 일종의 이 아이언맨에서 나오는 그 상황이 이 우리 현실 세계 속으로 이렇게 녹아내린 건데 맞습니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AI 시대가 되면 결국 AI가 모든
CEO의 의사결정과 아니면 임원들의 의사결정을 대행하게 되고 책도 만들어내고 그러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챗 GPT가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기회냐면 개개인이 본인이 대체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좀 어느 정도는 검증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네, 저도 가능성을 되게 크게 보는 건 단순 사무직 같은 경우는 네. GPT 같은 이제 모델이 대체를 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큽니다. 예, 높게 잡으면 진짜 한 30-40% 이상이 되지 않을까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차원에서는 좀 검증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렇다고 저는 무조건 뭐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세상을 꿈꾸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AI는 어디까지나 예. 지금 단순히 생각해봐도 예, 사실 단순 정보 전달 같은 경우는 이미 대체를 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유튜버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다들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전달을 하지만 누가 전달을 하느냐에 따라 또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이잖아요. 얼마나 인간 본연의 매력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얼마나 정보 전달을 잘해서 설득력 있게 또 전달을 하는가 이런 걸 따라서 네, 다 갈리기 때문에 네, 그런 능력에 더 강조를 해야죠. 저희는 AI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 싹 살펴보고 그러면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역할을 맡을 게 아니라 네, 좀만 더 이걸 잘 가공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세일즈할까 팔까 그러면 개인 본연의 매력을 좀 더 기르는 데 더 노력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상상하는 이제 AI 사회는 그렇게 AI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네, 저희의 도구로서 잘 활용돼서 조금 더 AI가 저희의 수고로움을 좀 덜어주고 네. 그리고 소비가 좀 활성화돼서 소비 위주의 좀 그런 경제가 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MZ 세대 같으신데, 그죠? 네, MZ 세대 같으신 우리 허승민 연구원이 보는 AI와 챗 GPT의 활용 방안을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권기대 대표께서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MZ 세대는 아니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듣고 싶습니다. 제가 저한테 느껴지는 그 네. 챗 GPT 그리고 또 AI 대 인간의 네, 경쟁이라 할까요? 혹은 대체하는 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느껴지냐 하면 일단 AI 기술로 인해서 사람 사는 거, 사람 일하는 게 편해졌다. 네. 빠르고 효율적이 됐다. 거기서 얻는 것은 시간입니다. 네, 시간을 더 많이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을 이용해서 좀 더 창의적인 일, 전략적인 일 이런 데에 신경을 더 쓸 수 있고 네. 그렇게 되면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겠죠.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뭐 심지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앱테라인가요? 하는 그 업무 그 성과 그 플랫폼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네. 거기서 기업들 그 인사 책임자 300명한테 조사를 해봤더니 네. 거의 98% 정도가 우리는 정리해고 같은 거를 결정할 때 네. AI 기반의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쓴 책에도 사실은 당신의 해고는 AI가 결정했습니다. 뭐 이런 글도 있긴 예.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그 많은 부분을 네. AI가 대체하게 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더 얻을 수 있고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점과 더불어 네. 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AI하고 인간의 경쟁이 시작된 거는 맞는데 결코 인간이 AI가 승리하도록 놔두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거야 인류 전체에 대한 이야기고 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도전이 되겠죠. 네. 험한 경쟁이 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네. AI와 인간이 공존하는 그런 현명한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한 번씩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니요 이렇게 한번 답을 주시면 지금은 AI나 챗 GPT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투자할 시기는 아니고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 허승민 연구원. 예, 맞습니다. 권기대 대표님. 예이고 아니고 아니요. 합니다. 중간 지점. 저도 예라고 해야 되나? 예다고. 조금 시기적으로는 이런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나라도 충분한 AI와 챗GPT 기술을 데이터 측면에서 가지고 있다. 이거를 크라우딩화 시키고 셀프 러닝 시킬 수 있는 빅데이터 센터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거를 충분히 우리나라 기업은 인지하고 있다. 네.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세 분 말씀 듣고 보면 우리 산업도 거기에 따라서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세 분께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분씩 드릴 테니까요. 뭐 투자 말씀해 주셔도 좋고 생각하시는 어떤 뭐 투자에 주의해야 할 점 아니면 우리 산업의 미래
한 1분씩 간단하게 말씀 주시죠. 먼저 이병헌 교수님. 이게 최근에 가장 큰 트렌드는 이제 초거대 모델에 대한 이제 투자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환상이 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생성 기술에 대한 또 환상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 본질적으로 딥러닝을 저희가 인공지능 기술 딥러닝을 이용하면서 많은 걸 얻게 됐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이게 블랙박스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아까 챗 GPT가 어떤 대답을 했는데 네. 압축적으로 뭔가 정보를 줬지만 어디서 갖고 온 정보인지 맞는 정보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네. 그래서 여전히 좀 많이 지켜보셔야 되고, 최근에 이제 이 챗 GPT 때문에 급등한 종목의 거의 100%는 챗 GPT하고 전혀 상관없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네. 더 지켜보시면서 네. 생성 기술과 초거대 모델은 분명히 미래가 있지만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걸로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공희대 대표님. 저는 아까 이제 예이기도 하고 아니요이기도 하다 이렇게 그러셨죠. 말씀을 드렸는데 신기술이 나오면 항상 거품이 끼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거품 때문에 주가가 급하게 오르고 내리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죠. 네. 이번 경우에는 생성 AI 그리고 챗 GPT 이런 신기술의 미래를 생각할 때는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약간은 공격적으로 대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만큼 그 정도로는 확실한 것 확실하다.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허성민 연구원. 네. 이게 AI를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 사실 대략적인 개념만 계략을 좀 공부하는 건 되게 사실 저는 다들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향후 투자에 있어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AI가 이제 좀 쉽게 설명하면 인간 본연의 영역, 논리적인 추론 능력을 얼마나 수행할 수 있는가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향후 투자 결정을 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챗 GPT와 같은 이런 이제 모델이 나왔지만 인간을 정말 대체하지 못합니다. 어차피 제가 보기에 챗 GPT의 가장 수혜자는 이미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도메인, 그 분야의 논리지가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는 게 지금 최선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무언가 변화하는 시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된다. 아마 허성민 연구원 말씀이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이병헌 교수님 말씀도 충분히 우리 기술력을 사람이 지배하는 순간까지 계속 이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군기대 대표님께서는 이걸 혁명이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눠주신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휴대폰이 맨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 저희들이 이 전화기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상당히 뭐 부정적이었죠. 근데 이렇게 변화를 몰고 올 거라는 의견과 또 전화기를 항상 들고 다닐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의견들도 많이 갈렸었습니다, 사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앉아서 휴대폰보다 더 뛰어난 스마트폰까지 지금 등장을 했고요. 이제는 생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챗 GPT도 이런 길을 걷게 되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잘 모른다고 우리가 멀리하기보다는 앞서서 활용해보고 사용해보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